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의 선분카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은 국민을 현혹하는 매표라고 비판하고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을,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160조 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수익률은 15%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국내 주식에서 7% 가까이 손실을 봤지만 해외 주식에서 34%의 수익을 냈고 해외 채권, 대체 투자에서도 높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기금 적립금은 1,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3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혼선을 빚으면서 부과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3월 4일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건설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자금력이 달리는 중소,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롯데건설 같은 대형사들은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사 부지 매각까지 검토하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죠. 위기의 건설업계의 불황을 탈출할 수 있을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GF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F를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 주택이 2만 3천 가구에 육박하면서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가 됐습니다. 일반 미분양도 수도권에서 한 달 새 2천 가구 이상 늘어서 7만 2천 가구대로 불어났죠. 돈이 마른 중소, 중견 건설사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대형사들도 위태위태한데요. 건설업 불황의 파장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설에서도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벌써 한 1, 2년 좀 더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고금리에 좀 어려웠고 경기 침체, 분양도 안 된다. 그런데 롯데건설 이렇게 큰 회사의 자금난, 유동성 위기가 좀 심각해서 본사 사옥 부지를 좀 매각하겠다. 대형사들도 이런데 중소 중견 건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인지 두성규 박사님, 지금 건설 중소 중견 건설사들 전체적으로 지금 건설업계 상황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건설업체가 굉장히 이제 위기에 몰리게 되면 결국에서는 뭐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하거나 네. 이런 건데 과거의 경우에는 주로 부도가 부도, 도산 뭐 이런 게 많았다면 최근에 와서는 이제 여러 상황에 따라 폐업을 스스로 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업도 늘어난다. 예, 작년 말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건설업체의 부도 건설업체가 모두 29곳으로 해서 2019년 이후에 최대 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사실은 86%에 해당되는 경우가 지방에 있는 소재의 건설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폐업의 경우에 신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41건이 돼가지고요. 그 부분이 아마 2005년 조사를 한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 건설업체의 폐업.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도나 폐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치상으로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건설업계가 좀 어렵다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그건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런 건설업계가 굉장히 힘들어지다 보니까 건설 일자리도 크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요. 지금 일자리 상황도 나빠지면서 올해 1월 지금 현재 지금 1월 기준으로 해서 건설업 취업자가 192만 명으로 해서 1년 사이에 약
17만 명 가까이가 급감하는 이런 상황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업계 자체가 여러 가지 재무구조, 뭐 아까 미분양 문제라든지 부동산 PF 부실이라든지 등등해서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건설 고용 자체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으면서 여러 네. 사람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팍팍해지는 원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건설회사가 이제 공사장이 문을 닫거나 부도가 나고 폐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일자리가 주는데 그 일자리 충격이 실제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으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는데 이 건설업계 어려워진 일이 뭐 어제 오늘은 좀 아닙니다만 지금 상황이 과거에 좀 비교하면 더 심각한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조금 약간 과장이 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과장됐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안 좋았던 상황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고 보면 무리가 없습니다. 지속되고 있다. 네, 이제 재작년보다 그 앞에 2022년도였죠. 예. 그때 미국 기준금리가 사실 사전에 별로 예고 없이 네. 갑자기 오르면서 좀 일반적인 건설 사업을 하는 쪽의 사업 계산서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 계산서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은 얼마만큼의 자금을 이자 얼마로 조달을 해서 예. 건물을 만들어서 얼마에 팔면 얼마가 남겠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처음 계획했던 생각보다 네. 이자 부담이 크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높아지게 금리가 되면 오르니까. 이렇게 되면 전체 사업이 좀 뒤틀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들 중에서 불확실한 것들은 사업을 중단시켜야 되는 거고요. 신규로 발주한 것들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집을 사시는 분들 중에서 대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이제 대출을 내가 얼마에 하면 한 달에 얼마를 내야겠다. 이 계산이 바뀐 겁니다. 이러니까 주택 시장도 위축이 됩니다. 수요가 줄어드니까요. 예. 이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이어집니다. 이제 저희가 그 과정에 익게 들어왔던 뭐 책임증공이라든가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1년 이후에 금리가 치솟으면서 그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뭐 벌어들인 수익보다 내야 될 이자가 많아지면 건설회사들 좀 자금력이 달리는 회사들 뭐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작년, 올해도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러는데 중소 중견 건설사들은 뭐 그렇다 치고 이 대형사들도 그러는데 지금 롯데건설이 그렇죠. 왜 뭐 본사 부지 서울에 네, 있는 네. 아주 알짜배기 땅에 있는 그 본사 부지인데 그것도 매각을 해야만 하는 상황. 네, 네. 롯데건설은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겁니까? 예, 롯데건설이 우리가 주위에서도 보게 되면 롯데캐슬이라는 어떤 브랜드로 네. 해서 상당히 많이 건설의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서도 결국은 고금리 시절에 이제 부동산 PF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성 현장들이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금 부분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대전시 도안지구의 그 사업장 시공권을 포기하면서 손실이 한 300억 원 정도 손실이 났던 게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 브릿지론 부분에서 이제 금융 대주단이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본 PF로 전환. 그리고 브릿지 때가 굉장히 금리가 높은 편인데 10%를 넘는 그 정도로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그에서 사업이 잘 돼서 본 PF로 넘어가게 되면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전환을 포기하고 자금 회수를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 부분들은 결국은 시공을 담당하는 쪽에서 책임 준공 확약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비 자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굉장히 많이 이제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치상으로 본다면 롯데건설이 작년 그게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네. PF 보전 규모가 4조 3천억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네. 굉장히 사실은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상당히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브릿지론 보증만 하더라도 2조 6천억이고요. 본 PF가 1조 7천억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 과거에는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룹 차원에서 예. 사실은 계열사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융통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곳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경우에는 오히려 롯데그룹 전반에서 유동성 확보가 하나의 큰 과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계열사 가운데에도 이런 자산 처분 등을 통해서 빨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데는 빨리 하라는 전체적인 흐름, 사업 구조 개선의 속도가 나면서 롯데건설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이런 여러 가지 그 지금 사옥 매각이나 이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건설 정도 되면 건설 정도 되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자산, 땅도 많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좀 팔아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버틸 수는 있을 텐데 그 정도가 되지 않은 이제 뭐 시공 한 100위 안팎의 회사들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 들어서도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간 회사들이 꽤 있는데 이런 흐름이 앞으로 더 조금 악화되면서 줄도산 우리가 표현을 쓰는데 그런 일이 좀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까? 네, 사실 유사한 사례는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에서는 네. 뭐 흔히 아시는 것처럼 서로 메꿔주기가 좀 가능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것이 없이 이제 단독으로 건설사만 있는 곳들은 그냥 그대로 건설 경기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공격적인 경영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들은 예. 만약에 이런 건설사가 무너지면 이제 연쇄적으로 도산 같은 것들이 크게 여파가 퍼지지 않느냐라는 것을 걱정하시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뭐 제조업이라면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건설업도 과거에는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런 문제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네. 그동안 건설 분야에서는 안전장치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주로 보증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주자 입장에서는 공사 이행 보증 같은 것을 받아서 원도급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보증보험사에서 돈으로 물어주거나 아니면 대신 공사할 회사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되고 이제 하도급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을 해서 공사 대금을 완전하게 못 받지는 않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일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행과 공사를 같은 회사가 하게 되면서 이제 발주자 직불제도 그러니까 발주자가 원도급사를 건너뛰고 하도급사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이 관계에서 거의 끝나는 것이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대가 돼서 네. 뭐, 도미노처럼 무너지거나 하는 것들은 현재는 발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중소 중견 건설사의 부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건설업 전반으로 확산돼서 이른바 순차적으로 무너지는 도미노 위기로 악화될 거냐 하기에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좀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러니까 늘 나오던 얘기가 4월 위기설인데 작년에도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맞습니다. 네. 올해도 또 벌써 지금 올 들어서 꽤 큰 회사들이 법정 관리에 계속 들어가니까 뭐 삼부토건, 신동아, 대저 그러니까 이제 4월 위기설이 나오는데 이런 위기설에 대해서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물론 이제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반복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둔화되는 체감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달에 태양건설 쪽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4월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건설업계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있어서도 건설업계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업비 부분, 공사비 부분에 대한 급증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시장의 충격파가 큰데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해소될 수 있는 여지들을 사실은 어떤 사례들이나 이런 것을 찾기가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의 위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제 금리 부분의 인하 부분도 즉 사업 비용에 여러 가지 부담을 주고 있던 금리 부분의 인하 속도도 지금 굉장히 둔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체는 유동성도 지금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데 지금 뭐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아시겠지만 정치적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서 경제 문제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국내의 불확실성 자체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건설업계가 더욱더 이런 상황들의 시장 변화 상황에 취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4월 위기론이 다시 재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보여지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실체가 있을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따지기에 앞서서 정부가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런 위기를 좀 잠재울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좀 선제적인 그런 조치들이 나와주면 좋은데 정부가 한편에서는 손 놓고 있는 듯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불안감은 더욱더 확산되고 또 전파까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건설업계가 삼중고 있네요. 공사비가 급등하고 고금리가 금리가 낮아지는데 낮아지는 속도가 늦어지고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세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이 부분 정부의 대책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좀 한번 조금 이따가 한번 저희가 얘기해 보고요. 자꾸 이제 4월 위기설이 불거지니까 이게 과도하게 또 위기를 좀 조장한다 뭐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네, 맞습니다. 과도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위기들은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위기는 네. 쉽게 현실화되지가 않습니다. 설령 현실화되더라도 사전에 지목된 그때는 피해서 발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생하는 어떤 여파가 컸던 것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것들 중에도 일단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들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4월 기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용도 작년에도 똑같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익히 알려져 있고요. 예. 실제로 이것이 실현된다고 한다면 그걸 막지 못한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각 부처별로 명확합니다. 네. 이런 사안들이 쉽게 현실화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건설 쪽에서는 드물게 나오는 거지만 금융 쪽에서는 몇 월 위기설 같은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실제로 실현된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위기설만 있고 실제로 그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우리 경제 전반을 생각하면 간절히 바라는데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요즘 건설회사들이 재건축, 재개발 수주에도 굉장히 신중해서 아주 좋은 곳에 있는 재건축 사업도 초기에 유찰이 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이 네. 건설회사들이 몸을 사리는 겁니까? 워낙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아, 그렇죠. 지금 이제 건설사들이 현재 상태에도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PF 부실화 등으로 인해서 미분양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악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공사비가 급등을 했고 그 부분이 사실은 아직 공사비 문제에 대한 시장 저항력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어떤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 곳에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그 현장 한두 개의 현장만으로도 전체적인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건설사들도 지금 대형 건설사 그러니까 네. 중소는 자체하고라도 대형 건설사마저도 어떤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쉽게 그 수준만 받으면 그쪽에서 수익성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지역조차 굉장히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의 움직임은 삼성 쪽에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대형 어떤 뭐 대형사들. DL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깐깐하게 사업성 부분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하고 충분한 그 수주 금액 자체를 제시를 하면서 그 부분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쪽 현장에서 철수하는 그런 쪽의 전략으로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건설회사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PF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경색되면서 사업이 진전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됐는데 정부도 왜 PF 구조조정을 계속 해온 것으로 아는데요. 뭔가 조금 진전이 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최근 부도나는 법정관리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거기서 나오는 또 PF 물건이 또 많아지면서 대처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진전이 되고 있나요, 이게? 네, 조금은 진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내내 정부에서 발표하고 진행했던 PF에 대한 대처 방안은 일관됐습니다. 예. 우량 PF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작년에 발표된 내용 중에 이제 PF 사업장의 평가 기준을 세분화했습니다. 예. 종전에 3단계로 있던 것을 이 아래쪽 마지막 3단계를 더 둘로 세분화해서 이 중에서도 더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 구조조정을 하죠, 사업을. 네,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똑같은 금액의 대손충 당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실패했을 때 손실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죄송합니다. 네. 문제가 없을 만큼의 돈을 미리 장부상에 챙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금융기관들의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들은 이런 부실 사업장들에 대한 매각 조치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단지 이 사안 자체가 단기에 끝나기보다는 향후 1년, 2년을 더 두고 진행될 예.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 방향은 지속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삼중고에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뭔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까 도성규 박사님이 해주셨는데 이게 뭐 선제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 보완 대책도 내놓았고 네. 일기 신도시 뭐 속도를 좀 내겠다고 네. 했는데 자, 이게 좀 효과가 좀 기대에 못 미친다. 네. 조금 이런 평가가 좀 많은 듯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지방 건설 경우에 이제 지방 경기 회복과도 맞물려 있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미분양이나 이런 악성 미분양까지 포함해서 적재되어 있는 부분의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해당되는 지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단순한 산업이나 경기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가 유출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쪽에 있어서는 최근에 사업을 좀 진작시켜서 좀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활기를 좀 주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기 신도시 또 재건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일기 신도시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사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현황이나 환경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비 부분에 대한 원자재 가격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사업 자체를 굉장히 대규모인 어떤 사업장 부분들을 갖다가 사업에 한꺼번에 한다든지 할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주 대책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국토부와 지자체가 업무의 어떤 역할 분담 자체를 사실 많이 협의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서로 일을 자기들한테 서로 각자 미룹니까? 네, 그렇죠.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이주 대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장 먼저 모든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 자체가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이주 대책 문제인데 이주 대책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그 이주 대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책임 주체는 지자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이런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런 등등의 이제 서로 간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급 관계자들과 국토부 경기도 일기 신도시 간담회를 최근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가시적이고도 뭔가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의 여러 가지 스케줄 부분을 갖다 재확인하고 향후에 있어서 특별 정비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쪽에서는 원론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만 그 밖에 공동 지원에 있어서도 어떤 그 방식의 비중이라든지 구체적인 스케줄 문제라든지 책임 주체 그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3월과 5월까지 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해서 아마 6월 중에 향후 정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자체 상황들을 감안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만이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 대책 중에 하나가 일기 신도 재건축 속도를 내는 작업이 실제로 뭐 국토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와 이런 게 조금 미진하게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노력도 있을 테고 건설업계 노력도 있을 테고 금융회사들 각자 주체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야만 이 건설업 불황의 돌파에 조금이라도 빛이 좀 보일 것 같습니까?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장에 맡기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시장에 맡긴다.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참 안 좋은 편인데도. 네, 그래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거나 업황이 안 좋을 때 공공 부분이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저 지방 미분양 사주는 거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입이 어느 시점을 넘어서 과도하게 들어간다면 이게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일부 시민단체나 일부 단체들에서 이제 건설업을 토건족이라고 비하하면서 뭐 정부가 뭐 토건족을 살려주기를 하는 거냐 또는 정부가 집값을 떠받쳐 주는 거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시장 개입이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 과도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실제로 그런 식으로 시장을 왜곡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적정선, 그러니까 최소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소한을 유지해야 네, 된다. 그걸 넘어서는 부분들은 네. 시장에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항상 간과하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인데 네.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들어서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집값은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질 수 떨어질 있습니다. 수도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이것을 정부가 막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논지를 편다면은 그 자체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미분양 발생할 수 있고 집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미분양 늘어나는 속도가 좀 빠르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특히 그리고 지방에 집중되니까 지방 건설 경기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지방에서 LH가 이제 3,000호를 사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3,000호
사줘가지고 그렇죠. 지방 건설업이 좀 살아날까? 예, 3,000호 정도 지금 현재 이제 지방 전체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 자체가 이제 72,000호 정도로 지금 굉장히 급증을 했고요. 최근에 아마 급증한 게 아마 1월 달인가요? 그 평택 쪽인가 그쪽에서 대규모 물량들이 미분양으로 나오면서 평택. 예, 전체적으로 6만 대 정도 선을 이제 지키고 있는 선에서 이제 7만 대로 올랐은 그런 상황인데요. 악성 미분양도 있고 한데 일부분들을 정부가 3,000호를 사실은 매입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전체적인 미분양 물량의 큰 어떤 뭐 마중물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좀 힘들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을 갖다 충분히 지방에서도 하나의 수요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쪽을 갖다 미분양 물량들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흡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같으면은 사실은 지방의 경우에 그 미분양 물량을 흡수할 수 있는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수요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향후 미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즉 지방 소멸이라는 이런 그런 문제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미분양 문제를 단순히 국토부가 하나의 시장에서 수량 문제만을 가지고 사실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전체적인 시장을 왜곡도 좀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은 좀 고맙고 좀 더 하지만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예, 얘기가 보다 종합적인 구체적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구체적인 것으로 대책이 보입니다. 추가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얘기인데 아까 이제 물건이 아파트도 다른 물건들처럼 안 팔 수도 있는 거다 미분양이 날 수도 있다는데 그러면 이제 잘 팔리면 모든 게 해결이 되잖아요. 분양이 잘 되면.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을 그럼 한번 이렇게 좀 덮여 들어가 보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얼어붙어 있는데 서울 주요 지역 최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되면서 지역 위주로 집값이 오르고 그 상승세가 조금 확산된다 이렇게 관측하는 분석하는 분들도 있던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저희가 작년 얘기를 하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해 전에 미국 기준금리가 급등했던 것이 시장에 문제가 됐던 것은 얼마까지 오를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더 올릴 수 있다라고만 나왔지 미국 금리가 어디까지인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 자체가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기 무서워졌습니다. 딱 대출했다가 이자가 더 올라가면은 힘들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관망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2년이 지나니까 이제 미국 기준금리도 5.5 이상은 안 올라갈 것 같고 뭐 내린다는 말도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집을 사고 파는 게 필요한 것을 더 멈추기 어려울 때가 온 케이스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길 건너로 이사 가면 배정된 학교가 바뀐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장 수요로 반영이 돼서 자연스럽게 전고점 대비 어느 정도 가격 반등을 가져왔던 것이 작년 상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 이렇게 벌어졌었죠.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선 다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방침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주요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눌린 효과가 있겠지만 주요 지역이 아닌 지방 같은 곳에서는 원래도 반등이 안 됐는데 같이 규제를 받아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토어제 등이 풀려서 그 여파가 어느 정도 퍼진다고 한다면은 역시 그 효과는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요 지역, 인근 지역으로 퍼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네. 그리고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도 기준금리가 내렸지만 사실 집을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대출을 했을 때 이 대출이 나오는가 그렇죠. 이게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자가 얼마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는 약간 변동을 줬지만 대출에 대한 규제는 여전하고요. 그리고 그보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들이 똑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매수 수요가 크게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아무래도 주요 지역 중심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현재 금융 환경이 좀 바뀌더라도. 네,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당분간 그렇다. 우리 두성규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럼 시장 전체적으로 좀 지금 뭐 비슷한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앞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금리도 좀 인하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7월달에 스트레스 DSR 제도 3단계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기존 신규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대출 금액 자체가 확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구매력을 제약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수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수요 심리 자체도 사실 살아나기 힘들어서 전체적으로 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침체된 국면을 갖다 타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과 서울 인접한 지역에 국한해서 지금의 내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 자체가 급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의 영향에 따른 수요 심리의 반전이 서울과 서울 인접한 지역에서는 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건설업 불황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 전후로 주요 자산 가격이 급등했죠. 미 달러화와 금, 비트코인, 빅테크 중에선 테슬라 주가가 눈부신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불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언제 그랬냐 싶게 트럼프 트레이드는 빛이 발했고 금만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왜 약발이 떨어졌는지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 전후 트럼프 트레이드란 말이 대단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달러와 같이 뭐 금값, 비트코인 그랬는데 한 달이 고작 지났는데 확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아무래도 예고보다 빠른 관세 부과가 앞으로 좀 시장적 정책들을 좀 펼쳐주지 않을까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취임한 지 얼마 되지 못해서 사실 위험 자산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트럼프 취임 이전부터 교육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기정사실화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새롭게 나오는 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여력들은 분명히 있다. 특히 이미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계속 상존하기보다는 예. 차라리 빨리 표면화되고 실행된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3월 말쯤에 발표될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의 이 불공정 무역 간행과 트럼프 일갱 정부 때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약속했던 합의안이 있는데 이에 따른 이행 여부가 지켜졌는지 결과가 나오는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안이라는 건 뭐 수입을 얼마나 하겠다 그런 겁니까? 네, 그때 당시 2017년도 대비 예. 향후 2020년, 2021년 2년간 상품을 2천억 달러 정도 추가 더 구매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당연히 이행을 지키지 않았죠. 결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행률이 58%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아마 4월 1일 이전에 빠르면 이제 3월 말 정도가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예. 그 결과를 앞서서 좀 예측을 해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제 2차전, 그러니까 무역 갈등이 좀 확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불협화음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예. 저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관점에서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발이 다 된 게 이 관세 부과의 영향인데 이 관세 부과라는 게 이미 오래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 예고를 했던 네네, 거니까 맞습니다.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물론 주요 자산 가격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난 게 테슬라 주가예요. 네. 테슬라 주가. 네. 이 당선 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춤도 추고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작년 12월 고점 대비해 보니까 40% 가까이 떨어졌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최근 가장 높게 올라갔던 그 레벨을 보면 $400 수준이었다가 예. 지금은 $200대 후반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예. 과거보다는 이 낙폭이 좀 확대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의 주가 부진은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을 예측을 해봤을 때 좀 부진할 여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 테슬라의 모델 Y 페이스 리프트 모델인 주니퍼 출시를 앞두고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때 기존 재고를 판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인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른 재고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보다는 판매량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실망감으로 좀 주가에 반영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계속 지속될 걸로 보진 않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 모델 Y 주니퍼 모델이 출시가 되는 부분 그리고 저가형 모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의 기준으로 양적 성장을 충분히 증가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 전기차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 주가가 지금처럼 계속 흘러내리기보다는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테슬라는 이제는 전기차 기업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2026년도에 물론 이제 전기차 부분과 관련해서 로보택시, 사이버 캡이 출시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더 주목하는 부분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2가 또 내년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이 전기차가 시장 침투력이 상당히 빠르게 들어왔던 부분들을 우리가 목도를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 다음 대상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당 $30,000 정도 하고 이게 대량 양산이 된다라고 하면 그 가격은 점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가정에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2를 좀 볼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기차보다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테슬라의 어떤 미래가 좀 있겠다 싶은데 그렇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워낙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가까이 하면서 지금 연방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자꾸 직원들을 지금 해고를 막 하니까 소비자들이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있던 정치적 리스크가 좀 거론이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도 계속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도지 그 기능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라는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해고를 하는 부분들로 연결되고 있고 이게 실제적으로 요즘 미국 증시가 하락할 때 한 가지 동인이었던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간의 이 관계는 사실 앞으로 끈끈하게 계속 유지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부터 일론 머스크는 가감하게 트럼프 당선을 생각을 하고 이제 배팅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좀 잘 지내지 못할 거라고 하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두 분 다 사업가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 주가를 전망할 때 이 한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게 결국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간의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부분 역시 테슬라 주가를 좀 좋게 봐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라기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이제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입니까? 우리 서학개미들 테슬라 주가가 쭉 미끄러지고 있는데도 계속 순매수를 늘려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 낙관적인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것 같아요. 우리 서학개미들한테는 테슬라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성장주, 특히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에 대해서는 항상 노블콜을 해왔던 대표적인 또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테슬라 주가 급락을 매수 기회로 삼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테슬라 주가도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지만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는 미국 증시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기에는 좀 앞으로 여건들이 좀 좋아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빅테크 쪽 전체적으로도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금일 밤 발표되는 미국의 1월 PC 근원 PC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먼저 발표되는 CPI 결과 전체를 그대로 밟아가기 때문에 전월과 비교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질 걸로 대부분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지금 블룸버그 예상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전월보다는 이 물가 오름폭이 줄어드는 형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올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지금 현재 CME 패드워치 2를 놓고 온다고 하면
1월 소비자 물가를 확인하고 나서는 올해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였는데 또 갑작스럽게 최근에는 이제 올해 6월과 9월 각각 25pp씩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지표 결과, 특히 물가 결과가 지금 테슬라를 비롯한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데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1월 PC 결과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달 같은 경우에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이벤트들이 있어요. 뭡니까? 우선적으로는 3월 4일 예.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25% 간수 부과. 관세, 네. 저는 그거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각으로 좀 시선이 옮겨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해석하고 있고요. 주가는 어제 크게 떨어졌지만 네네. 오히려 네. 반대로 이제 저는 다른 해석으로 좀 할 수 있다 보고 있는 거고요. 예. 또 3월 18일, 19일 현지 시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3월 F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발표되는 수정 경제 전망도 제시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올해도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는 하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기존의 뷰, 올해 금리 인하 폭 50pp에서 이보다 25pp 정도 더 높은 금리 인하도 좀 제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네.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또 17일에서 21일 예. 또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AI 개발자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는데 예. 엔비디아의 AI GPU 블랙엘의 후속 플랫폼을 또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금 AI 붐이 부각된다라고 하면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들 주가들의 반등 모멘텀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뉴욕 주식시장 상당히 어렵지만 몇 가지 좀 긍정적인 거 짧게 정리하신다면 1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생각보다 높지 않을 가능성, 그래서 금리 인하가 조금 더 50bp, 0.5%포인트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3월 달 또 엔비디아 실적 이슈 있고요. 3월 4일 관세 부과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봤을 때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계속 이렇게 비실거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 가격이 크게 떨어진 또 하나의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가상자산.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비트코인이 폭등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8만 달러 비트코인이 맞습니다. 떨어질 위기에 네. 있어요. 7만 네. 달러까지 갈 거다. 이런 네. 아주 비관적인 얘기도 나오던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큰 기간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바이비트가 최근에 이제 2조 원 정도 되는 가상자산을 탈취를 좀 당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한 우려들이 좀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투자를 했던 기관들의 자금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데 좀 영향을 준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4년 동안에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들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 비트코인 가격은 2,9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일기 때요? 네, 29배. 네, 그렇게 올랐던 이유는 공화당이 전적으로 이 가상자산 정책에 우호적인 환경을 펼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을 기준으로 반감기를 거쳤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지난해 1월 이후 이제 비트코인이 같은 기초자산을 베이스로 가상자산 ETF들이 많이 출시되면서 네. 기관들이 매수 금액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들이 커진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취임 이후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위험자산 중에 한 축인 가상자산 가격들이 좀 흔들리고는 있지만 이게 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금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 단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들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은 앞으로 만들어질 여지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기 때처럼 2기에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가상자산 시장이 약세지만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는 좀 강세장을 기대하고 있네요. 실제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올해 한 20만 달러 비트코인 그리고 트럼프 임기 내 50만 달러 이렇게까지 전망하기도 했더라고요. 네네. 이 전망의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좀 많은가 보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반감기를 거치면서 공급이 줄어들고
또 ETF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다 보니까 네.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과거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전통적인 자산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원자재 내 이 금이라는 자산처럼 하나의 자산으로 이제 인정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가상자산의 존재감은 앞으로도 커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전반적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방향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미 달러화 가치와 미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줄 텐데 달러 가치라든지 시장 금리 동향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2%대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아무래도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 최근에 발표된 거는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뭐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이런 지표들이 앞으로 좀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결과로 해석되다 보니까 네. 이를 이제 미국의 장기 금리들이 반영하면서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장기 금리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물가와 통화 정책 그리고 기간 프리미엄.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인데 사실 지난해 올해 이 물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는 물가가 떨어지는 그 폭보다는 물가가 떨어지는 방향을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향, 폭보다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연준이 지난해 9월달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팬데믹 이후로 급등했던 물가가 중앙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 안정 수준에 점진적으로 근접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부분을 보여줬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 디스 인플레이션의 기조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앞으로 좀 떨어지는 흐름이라고 하면 당연히 장기금리 역시 떨어질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어서 이와 연동해서 본다고 하면 달러화도 지금보다는 약세 흐름으로 조금 압력을 더 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주요 자산 얘기를 해줬는데 한 달여 만에 방향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상승세를 유지하는 게 금입니다. 금은 이제 관세 부과로 인한 불확실성, 안전자산 선호 때문이라는데 이런 흐름이 좀 어떻게 계속 될 것 같습니까? 금값은? 네, 저는 금 가격이 완만하기라도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원래 금 가격은 보통 실질금리하고 달러화랑 역이관계를 보여왔던 상황인데 최근에 좀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금 가격이 다시금 좀 올라가는 압력이 높아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동안 금 가격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2011년에서 2021년 이 기간 동안에 전체 금 수요 중에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비중이 11% 정도 차지를 했었는데요. 2022년에서 2023년 2년 동안에는 차지하는 비중이 23%로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그만큼 중앙은행들이 단기간에 많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금 가격이 좀 강세를 보였던 원인이긴 하는데 사실 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금 가격에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이 부분들이 아직 가격에는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가 반영이 안 돼 있다. 네. 반영이 된다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연준의 금리 인하는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기 때문에 달러화와 역이관계에 있는 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CME 패드워치 툴의 예측대로 올해 두 번, 6월달, 9월달 각각 25pp씩 지금보다 금리를 내려간다라고 하면 달러화가 지금보다 약세를 보이면서 금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요 자산 가격의 변화, 트럼프 트레이드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소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4월 위기설이 또 나옵니다.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취업자가 급격히 주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1월 건설업 취업자는 192만 명으로 2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8년 만에 가장 적습니다. 특히 건설 분야 청년 취업자가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건설업 불황이 고용시장을 강타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끊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